신인간혁명 28권 이케다 다이사쿠 혁신 신이치는 진장호텔 교류회에서 중국인민 대외우호 협회 상하이시 분회 책임자인 멍보를 보고 반갑게 웃었다. 멍보는 지지난해 중국 상하이 경극단 부단장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신이치는 그때 시나노 마치의 세이쿄 신문사와 하치오지시의 소카 대학교에서 멍보와 교류할 기회가 있었다. 소카 대학교에서는 체육관에서 열린 경극단 공연도 감상했다. 그리고 청년부 5만 명과 함께 소카대학교 운동장에서 환영회를 크게 열어 일행을 맞이했다. 신이치는 환영회에서 경극단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멍보 부단장과 담소를 나눴다. 그리고 환영회 인사말에서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의 조기 체결을 주장하고 중일의 금의 다리를 미래 영원히 빛내기 위해서도 문화교류와 교육교류에 더욱더 힘을 쏟겠노라고 말했다. 2년 만에 재회였다. 멍보가 이렇게 말했다. 지지난해 일본 공연 때 5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환영해준 일은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또 무엇보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외치신 평화 우호 조약이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신이치는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우호의 흐름을 만들 시대입니다. 드디어 진정한 우위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내 뒤에는 수많은 젊은이가 나와 같은 마음으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유구한 우호의 대화를 열어갑시다. 멍보가 빙그레 웃었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2년 전보다 더 젊어지시는 듯합니다. 참으로 정열적이십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히 청년이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웃음이 번졌다. 대화는 활기를 띠었다. 만나는 사람 대부분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고 벗이었다. 신이치는 중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동행한 멤버들이 매우 긴장된 얼굴로 중국 땅을 밟던 모습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친분을 쌓고 대화를 나누고 우호를 맺으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크게 바뀐다.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마음을 맺는 일이다. 신이치 일행은 숙소인 진장 호텔에서 상하이 체육관을 견학하러 갔다. 이 체육관은 원형의 현대식 건물로 최신 설비를 갖추었다. 1만 8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되어 있고 의자도 버튼 하나로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마펑링 관장이 안내했다. 신이치가 관장에게 물었다. 훌륭한 건물입니다. 건설하면서 외국의 기술을 도입했습니까? 곧바로 답변이 돌아왔다. 아닙니다. 기술도 설비도 모두 중국 인민의 노력과 단결로 이루어냈습니다. 위대한 중국 인민의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4대 현대화를 목표로 약진하는 중국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신이치는 앞으로 중국이 눈부신 기세로 발전하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단시일 내에 현대화를 급속도로 추진한다면 반드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또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급격한 발전은 공해 문제 등 많은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신이치는 8억이 넘는 인민을 위해 중국의 현대화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일행은 상하이 체육관에 이어 근대 중국의 아버지 소넌이 말년을 보낸 고택을 방문했다.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크게 가지를 펼치며 녹색 터널을 이루었다. 과거 프랑스 조개였던 때의 건물이 늘어선 주택가 한쪽에 순중산 고택이라고 쓴 양옥집이 있었다. 중산은 순원의 호이다. 고택에는 순원이 사용한 책상과 의자, 서적이 전시되어 있고 안에 숭칭링의 사진도 걸려 있었다. 서적은 당시 그대로라고 한다. 유품 등 유래가 깊은 물건들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유품은 고인을 회상하고 그의 삶과 행동, 사상, 정신을 배우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그리고 시공을 뛰어넘어 마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교가 된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순중산 고택에 서서 순원이 미야자키 도텐과 우메야 쇼키치를 비롯한 일본인과 같은 우정을 떠올렸다. 순원은 1866년에 청나라 광둥성 샹산현
훗날 중산시에서 태어났다. 소년기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보내다가 귀국한 뒤에는 홍콩 서의 서원 홍콩대학교 의학부 전신에서 의학을 공부하면서 혁명 사상에 심취되었다. 포르투갈 영이던 마카오에서 병원을 개업했지만 순원의 시선은 늘 피폐하고 병들어 허덕이는 조국 중국 청나라를 향했다. 청나라는 1884년에 베트남의 지배권을 놓고 프랑스와 접전, 청푸 전쟁 끝에 패했고 더욱이 1894년에 일어난 청일 전쟁에서도 패하면서 열강의 위협에 시달렸다. 또 청나라 내부에서는 만주족의 지배가 이어져 인민의 생활은 궁핍했다. 순원은 흰 가운을 벗어던지고 혁명의 메스를 들었다. 청나라를 타도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조국을 구하겠노라며 1894년 하와이에서 비밀 정치 결사인 흥중회를 결성한다. 광저우에서 봉기를 계획하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일본으로 망명한다. 순원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서 중국이 나아가야 할 혁명의 모습을 보았다. 일본에서는 미야자키 도텐을 비롯한 많은 일본인이 순원에게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살집을 마련해주고 활동자금과 생활비도 원조했다. 그들은 구미 열강이 아시아를 차례차례 잠식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아시아를 만들려는 순원의 이상에 공감했다. 국가와 민족을 넘어 장대한 로망이 맺은 우정과 신의의 유대였다. 숭고한 뜻으로 하나가 된 인간의 결합은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새로운 힘이 된다. 미야자키는 순원을 처음 만났을 때 가벼워 보이는 풍모에 실망한다. 그러나 대화하면서 감탄한다. 그리고 자신을 반성하면서 이렇게 썼다. 쓸데없이 함부로 사람을 외모로 속단하는 병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실수를 범하고 또 남을 그릇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미야자키는 순원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면서 깊이 존경한다. 미야자키는 자신의 반생을 기록한 33년의 꿈에서 순원에 대해 이렇게 썼다. 순원, 어찌 그리도 사상이 고상하고 식견이 탁월한가? 포부가 원대한가? 게다가 정념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인사 중에 그와 같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참으로 동아시아의 진보이다. 그 뒤 미야자키는 순원의 중국 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동아시아 각지를 뛰어다닌다. 그 행동에 사리사욕 따위는 전혀 없었다. 미야자키는 33년의 꿈에서 순원의 사상과 인물을 소개하고 찬탈했다. 많은 중국인 유학생이 이 책을 읽고 중국어로도 번역했다. 그리고 그것이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수립한 신해 혁명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신해 혁명은 1911년 신해연에 일어난 혁명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미야자키는 이상은 실행해야 하며 실행하지 않으면 몽상이다라는 자신의 신조를 밝혔다. 이상은 행동과 함께 있다. 또 순원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람 중에 우메야 쇼키치가 있다. 나가사키현에서 무역과 정미업을 하는 집안에서 자란 우메야는 소년 시절에 상하이로 건너가 조계에서 서양인들에게 차별당하고 굴욕에 시달리는 중국인들을 보게 된다. 그 10여 년 뒤 홍콩에서 사진관을 열고 이때 순원을 알게 된다. 순원은 열정적으로 외쳤다. 잠자는 조국을 깨우고 열강에 맞서는 나라를 만들어 인민을 구해야 한다. 우메야의 마음은 불타올랐다. 순원에게 봉기하라고 권유하고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우메야는 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 영화 사업에 뛰어들어 수완을 발휘해 재산을 모으면 아낌없이 순원에게 활동 자금으로 보냈다. 순원은 여러 차례 봉기하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차츰 중국 각지에 혁명의 기운이 넘치게 되고 결국 신해혁명이 일어나 공화제 국가가 출범한다. 신해혁명으로 1912년 1월 난징의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하는 중화민국 정부가 탄생했다. 청나라 조정을 대표해 혁명 정부와 협상에 나선 내각 총리 대신 위안스카이는 청나라의 선통제 푸이를 퇴위시키고 순원을 대신해 자신이 중화민국 임시 대총통이 되었다. 이것으로 청나라는 멸망하게 되었다. 위안스카이는 순원을 탄압하기 시작한다. 정식으로 대총통에 취임한 위안스카이는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군주 정치를 부활시켜 자신이 황제가 되려고 획책한다. 순원이 꿈꾼 혁명의 이상과는 정반대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문호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외쳤다. 사리사욕에서 나온 행동과 주의 주장에서 생긴 행동을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 전자와는 싸우고 후자는 돕는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혁명가들의 타고난 재질이고 도의이다.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요컨대 인간 혁명이 있어야 비로소 진실한 혁명의 성취가 있다. 1915년 권익 확대를 위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은 독일이 보유한 산둥성의 권익 양도와 남만주의 권익 기한 연장 등 21개조를 중국에 요구했다. 다소 수정하기는 했지만 위안스카이는 이 요구를 수락해 중국인의 대일 감정은 악화되었다. 순원은 일본에서 강한 분노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다. 우메야 쇼키치의 주선으로 숭칭린과 결혼한 때도 일본에서 머물고 있던 때였다. 이듬해 4월에 순원은 정부 타도를 결심하고 도쿄를 떠나지만 6월에 위안스카이가 병사한다. 1917년 순원은 광저우에서 광둥군 정부를 수립한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 일어난 노선 대립으로 궁지에 몰려 다시 일본으로 망명한다. 1917년에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로마 노프 왕조가 무너지고 소련 연방이 성립했다. 세계 역사상 첫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했다. 1919년 1월 제1차 세계대전 뒤에 열린 파리 강화회의에서 일본의 21개조 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져 독일이 갖고 있던 산둥성 권익도 일본이 승계했다. 일본이 중화민국 정부에 요구한 21개조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중국 사람들에게 큰 치욕이었다. 반일 애국 운동의 불길이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 이른바 5.4 운동이다. 또 일본은 그 한 해 전인 1918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러시아 혁명에 간섭하기 위해 시베리아로 출병했는데 다른 나라 군대가 철수한 뒤에도 계속 주둔했다. 이러한 일본의 대륙 진출은 중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위협적인 일이었다. 1919년 10월 순원은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라는 삼민주의를 정강으로 내걸고 중국 국민당을 결성해 당수가 되었다. 순원이 내건 민족주의는 국내 모든 민족의 평등, 타국의 압박에서 독립이 목적이었다. 민권주의는 주권 재민을 말하고 민생주의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시정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순원의 원대한 이상은 그 어떤 고난에도 그 어떤 배신에도 굴하지 않았다. 강철같이 굳고 강한 신념이었다. 순원이 소리 높여 외쳤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산을 옮기고 바다를 메우는 어려운 일도 결국 성공하는 날을 맞게 된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손바닥을 뒤집고 나뭇가지를 꺾는 쉬운 일도 성공하는 때는 오지 않는다. 자신을 믿고 반드시 이루겠노라고 마음을 정해야 대망을 성취할 수 있다. 1921년에는 상하이에서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었다. 순원은 소련과 우호 제휴를 깊게 하면서 1924년에는 군벌과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해 중국 국민당을 재편성하고 중국 공산당과 국공합작을 단행한다. 그리고 이해 11월 베이징으로 가는 도중에 일본을 방문해 효고의 현립고, 배고 등 여학교, 훗날 고베 고등학교에서 강연한다. 일본은 서방의 패도주의의 앞잡이가 될 것인가? 동방의 왕도주의의 수호자가 될 것인가? 구미열강의 제국주의를 추종하는 일본에 온 힘을 쥐어짜듯이 하면서 충고했다. 베이징으로 가는 순원의 몸은 이미 병들어 있었다. 1925년 3월 순원은 베이징에서 58살의 생애를 마감한다. 순원은 마지막에 혁명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을 남겼다. 악과 끊임없이 맞서 싸우는 것이 혁명의 길이다. 순원이 세상을 떠난 뒤 국민당 우파인 장제스가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이 되지만 공산당과 대립하겠다고 분명히 정하고 난징의 국민정부를 수립했다. 제1차 국공합작은 무너졌다. 순원의 아내 숭칭링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국민당의 중앙집행위원이 되었다.
송칭링의 여동생 송메이링은 장제스의 아내이다. 하지만 송칭링은 소련과 협력하고 공산주의를 용인한다는 순원의 정책을 관철하겠다고 주장하고 장제스에게 항의한다. 1931년 만주 사변이 일어난다. 송칭링은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협력해 항일 전쟁을 전개해야 한다며 국공합작을 강하게 주장했고 중일 전쟁을 계기로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는 양자의 분쟁이 격화되고 중국은 내전 상태가 된다. 그리고 국민당은 공산당에 패배하고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물러난다. 송칭링은 순원의 뜻을 이을 길을 공산당에서 찾았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뒤에는 중앙인민정부 부주석과 국가부주석을 역임하는 등 지금까지 신생 중국을 지탱해왔다. 신이치가 네 번째 중국을 방문할 때에는 송칭링은 이미 85살의 고령이었지만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에 올라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활약하고 있었다. 9월 11일 저녁 야마모토 신이치는 순중산 고택을 견학하며 동행한 멤버에게 이렇게 말했다. 왜 국민당은 공산당에 패배했는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인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민당은 간부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등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실망하고 마음이 떠나게 되었다. 혁명의 이상을 체현하는 것은 사람이다. 인간의 삶의 자세가 전부이다. 순중산 고택을 둘러본 신이치 일행은 안뜰로 나갔다. 그곳은 나무들이 무성하고 초록색 잔디가 펼쳐져 있었다. 일행은 잔디에 앉아 잠시 간담했다. 신이치는 방중단 청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순원 선생의 삶의 자세에는 천도라는 사상이 확립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을 억압하는 일은 하늘을 거스르는 일이므로 그것에 저항하는 일은 하늘을 따르는 행동이다라는 사고 방식이다. 이 천도를 따른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자신을 규율하는 힘이 작용하게 되고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힘이 솟는다. 법이 근본이지 않으면 결국은 숭고한 이상을 내건 운동도 욕망에 좀먹혀 좌절되고 만다. 그 어떤 혁명도 인간혁명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취할 수는 없다. 순원이 외쳤다. 혁명 사업을 이루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그것은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서 시작해야 한다.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사상과 습관, 성질, 야만성, 죄악성, 그리고 모든 불인불애한 성질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또 이런 말도 남겼다. 우리는 중국의 개혁과 발전을 오직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미 정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목숨이 있는 한 그 마음을 결단코 죽이지 않아야 한다. 실패해도 낙담하지 않고 어려움에 부딪혀도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 온 힘을 다해 용왕매진해야 한다. 진보하는 세계의 조류와 합치하고 선은 번영하고 악은 멸한다는 하늘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성공을 쟁취할 수 있다. 이 말은 그야말로 불법이라는 생명의 법리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실현하는, 다시 말해 광선유포를 자신의 사명으로 하고 일어선 창가 동지의 삶과 확신에도 통한다고 할 수 있으리라. 사리사욕과 입신출세라는 작은 이야기를 초월해 사람들을 위해, 세계를 위해라는 원대한 이야기를 엮는 속에 인생은 참된 빛을 발한다.